1427년 조선의 수도 한야. 세종대왕의 치세가 꽃을 피우던 그 시절, 한 젊은 여인이 가마에 몸을 싣고 경복궁의 긴 행랑을 지나 동궁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씨. 장차 조선 왕실의 세자빈으로 간택된 여인이었습니다. 비단 치마 아래 고운 발이 궁궐의 돌바닥을 처음 밟던 그 순간,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문이 자신에게 있어 영광의 입구가 아니라 비극의 시작이 될 것임을. 휘빈 김씨는 결코 아무나 오를 수 있는 자리에 오른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가문은 안동 김씨. 조선 개국 이래 그 이름만으로도 충분한 무게를 지닌 집안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판돈영부사 김구덕이었으니 판돈영부사라 왕실의 친인척 관련 사무를 총괄하는 돈영부의 최고 수장 자리입니다. 왕실과 혈연으로 이어진 가문의 일을 다루는 그 직책은 이미 김씨 가문이 조선 왕실과 얼마나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아버지 김오무는 총재의 직책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무반계통의 고위직으로 나라의 군사와 행정을 함께 아우르는 위치였지요. 그러나 가문의 왕실과의 인연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고모 명빈 김씨는 다름 아닌 태종의 후궁이었습니다. 태종, 곧 이방원의 총애를 받았던 그 고모의 존재는 김씨 가문이 단순한 사대부 가문이 아니라 이미 왕실의 안과 밖을 아우르던 집안이었음을 증명합니다. 이모부 역시 이숙번이라는 인물이었는데, 그는 태종 시절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던 공신이었습니다. 이런 가문에서 자란 소녀라면 궁궐의 법도와 예절, 그리고 왕실과 함께 숨쉬는 법을 일찍부터 익혔을 것입니다. 어쩌면 어린 시절부터 궁궐이란 낯선 곳이 아니라 언젠가 자신이 당연히 들어서야 할 공간으로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1427년 세종 9년, 그 기대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세자향 훗날 문종이 될 그 왕자의 첫 번째 세자빈으로 간택된 것입니다. 그녀는 휘빈에 봉해졌습니다. 휘, 아름답고 훌륭하다는 뜻의 그 글자. 이름 하나만으로도 조선이 그녀에게 얼마나 빛나는 미래를 기대했는지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동궁 안에는 아무도 미리 말해주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자향은 체격이 크고 용모가 준수한 미남이었습니다. 신체도 건장하고 얼굴도 반듯하여 보는 이마다 감탄을 자아내는 풍채를 가졌다고 전해집니다. 조선 왕실의 적장자로 학문과 인품에서도 모자람이 없다는 평을 받던 인물이었지요. 그러나 그 아름다운 세자는 자신의 세자빈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잔인한 현실인지 잠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선 최고의 명문가에서 태어나 수많은 처자들 중에 뽑히고 또 뽑혀 마침내 세자빈의 자리에 오른 여인. 그 여인이 화려한 비단방 안에서 홀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올 기미는 없고 바깥에서는 궁녀들의 발소리만 조용히 오가는 그런 밤들이 하루 이틀, 그리고 한 달, 두 달씩 쌓여갔습니다. 문종의 마음이 향한 곳은 휘빈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은 동궁 안에 있던 궁녀들, 효동과 덕금에게 가 있었습니다. 이름도 화려하지 않은 궁녀의 신분인 그 두 여인에게 세자는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세자빈이 있음에도 세자의 발길은 오로지 그쪽으로만 향했습니다. 입궁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2년이 지났습니다. 후사는커녕 남편의 온기조차 느끼지 못한 채 그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조선시대 세자빈에게 후사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낙인이었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휘빈의 처지는 더욱 가혹했습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기회조차 없었으니까요. 방 안에서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보다 낮은 신분의 궁녀에게 세자의 총애가 쏠리는 것을 바라보며 그 자존심과 수치심이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되었을지. 명문가의 딸로 태어나 세자빈의 자리까지 올랐으되 정작 남편에게는 없는 존재나 다름없었던 그 여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이 집착으로, 수치심이 필사적인 갈망으로. 어느 날 휘비는 자신의 시녀 호초에게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압승술. 이 낯선 이름의 술법은 남자의 마음을 원하는 여자 쪽으로 끌어오는 비법이라 불리었습니다. 압승이란 글자 그대로 누르고 이긴다는 뜻. 즉 상대방의 정기를 억누르고 그 위에 자신의 기운을 얻는다는 개념입니다. 민간의 무속과 주술이 뒤섞인 이 비법은 궁궐 담장 너머 어딘가에서 들어온 금기된 지식이었습니다. 세자빈의 신분으로 유교 왕도 정치의 한복판인 경복궁 안에서 이런 술법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금기였습니다. 그러나 2년 가까이 독수공방하며 쌓인 절망이 그 금기의 벽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호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전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 세자가 총애하는 여자의 신발을 몰래 훔쳐 태운 뒤 그 죄를 술에 타서 세자에게 마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술법의 논리는 이러합니다. 신발이란 사람의 발이 직접 닿는 물건으로 그 사람의 기운과 정기가 가장 농밀하게 스며든 물건이라 여겨졌습니다. 그 신발을 불로 태워 죄로 만든다는 것은 그 사람의 기운을 소멸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세자가 마신다면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여인의 기운을 몸속에 들이고 그 여인에 대한 마음이 쓰러지게 된다는 믿음이었지요. 반대로 그 죄를 자신에게도 쓴다면, 즉 자신의 기운을 남자의 몸속에 심는다면 세자의 마음이 저절로 자신을 향할 것이라는 논리였습니다. 휘비는 이 방법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향한 곳은 효동과 덕금, 그 두 궁녀였습니다. 세자의 사랑을 독차지한 바로 그 두 여인. 그녀들의 신발을 손에 넣어야 했습니다. 궁궐 안에서 다른 궁녀의 신발을 훔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위험한 일인지는 충분히 상상이 되실 것입니다. 누군가의 눈에 띄는 순간 그 자체로 파국을 불러올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휘비는 실제로 효동과 덕금의 신발을 베어냈습니다. 손에 넣은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단계는 끝내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인지 두려움이 앞선 것인지 그 이유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신발은 베어졌으되 그 죄는 세자의 술잔에 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보다 훨씬 더 기이하고 훨씬 더 은밀한 것이었습니다. 교미하는 뱀을 찾아 그 정기를 수건으로 닦아내어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 뱀은 예로부터 생명력과 번식, 그리고 강렬한 음양의 교합을 상징하는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교미하는 순간에 뱀에게서 흘러나오는 기운은 그 어떤 것보다 강렬한 음과 양의 합일된 정기라 믿어졌습니다. 그것을 수건에 담아 몸에 품고 다니면 그 기운이 자신에게 스며들어 세자가 자신에게 끌려올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잠시 이 장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비단 옷을 입은 세자빈. 조선 최고 명문가 출신의 그 여인이 궁궐 한편에서 뱀을 찾아
그 교합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그것이 얼마나 절박한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었는지가 오히려 그 기이함보다 더 크게 마음에 와 닿지 않으십니까? 이 두 가지 방법은 단순한 미신이나 민간 신앙의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왕실을 저주하거나 혹세무민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였습니다. 조선의 법도와 유교의 가르침 아래에서 이런 술법은 철저히 금지된 것이었고, 적발될 경우 그 결과는 가히 짐작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휘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수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2년의 고독이 그녀를 이 자리까지 밀어붙인 것이었으니까요. 그 비밀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새어나왔습니다. 휘빈의 시녀 중 순덕이라는 이름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순덕은 휘빈의 양낭 속에서 낯선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가죽신의 껍질, 베어진 신발의 조각이었습니다. 왜 세자빈의 양낭 속에 이런 것이 들어있는가? 순덕은 그 의문을 혼자 사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사실을 휘빈의 어머니에게 알렸습니다. 어머니의 손에서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은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귀에까지 이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왕과 왕후가 이 일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국문이 열렸습니다. 조선 왕실에서 행해지는 공식 신문인 국문. 세자빈의 신분으로 국문의 자리에 서야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여인의 몰락을 의미했습니다. 신문 앞에서 휘비는 모든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호초에게 압승수를 배운 것, 효동과 덕금의 신발을 베어낸 것, 교미하는 뱀의 전기를 몸에 지니고 다닌 것, 숨기고 감출 것이 이미 없었습니다. 신발 조각이 발견된 순간 모든 것은 끝나 있었습니다. 그 자백의 자리에서 휘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수치심이었을까요? 후회였을까요? 아니면 2년간 쌓인 억울함과 절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을까요? 기록은 사실만을 전할 뿐 그녀의 내면까지는 담지 않았습니다. 1429년 세종 11년 입궁한 지 2년 만에 휘빈 김씨는 폐위되었습니다. 이유는 요망하고 투기가 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요망, 요사스럽고 망령되다는 뜻. 투기, 질투하고 시기한다는 뜻. 그 아름답고 훌륭하다는 뜻의 휘라는 글자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세자빈의 지위는 박탈되었고 그녀는 서인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왕족도 귀족도 아무것도 아닌 평민의 신분으로 떨어진 채 궁궐 밖으로 내쫓겼습니다. 출궁. 이 두 글자가 뜻하는 것은 단순히 궁궐을 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세계,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미래 모두를 한꺼번에 잃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장은 혼자만의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압승수를 가르쳐준 시녀 호초는 차명에 처해졌습니다. 목숨으로 그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아무리 주인의 명이었다 하더라도 왕실에서 금기된 술법을 전파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휘빈의 아버지 김오무는 파면되었습니다. 총재의 자리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오빠 김중엄을 비롯한 가족들 역시 직첩을 빼앗겼습니다. 직첩이란 관직 임명장과 같은 것으로 이를 빼앗긴다는 것은 관료로서의 자격 자체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휘빈 한 사람의 행동이 가문 전체를 끌어내린 것입니다. 왕실과 깊이 인연을 맺었던 그 화려한 안동 김씨 가문이
딸 하나로 인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이후 휘빈 김 씨에 관한 기록은 거의 사라집니다. 그녀가 출궁 후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디에서 생을 마쳤는지 기록은 침묵합니다. 폐위된 세자빈의 여생이란 역사의 중심에서 완전히 지워진 채 흘러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름이 다시 역사의 기록에 등장하는 순간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이 지난 뒤 성종의 시대였습니다. 성종 때 왕실에서는 또 한 명의 폐비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폐비 윤씨, 훗날 연산군의 어머니가 되는 그 여인의 처분을 두고 신하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논쟁의 자리에서 임사옹이라는 신하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종께서도 휘빈을 쫓아내고 나중에 후회하셨다고. 이 짧은 한 문장이 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종이 훗날 이 결정을 후회했다는 것. 당시 세종은 무엇을 후회했던 것일까요? 폐위의 결정 자체를 후회했던 것인지, 아니면 그 처분의 방식이나 결과를 후회했던 것인지, 기록은 그 이상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마디가 후세에 남겨졌다는 것은 휘빈 김 씨의 이야기가 단순한 궁중 스캔들로 소비되고 잊혀지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수십 년이 지난 뒤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녀를 떠올렸다는 것. 그녀는 지워진 것이 아니라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만 그 기억의 자리가 너무나 쓸쓸한 곳이었을 뿐입니다. 휘빈 김 씨의 이야기를 돌아보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압승술이라는 술법 자체를 두고 어리석다, 미신이다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 술법에 손을 뻗게 만든 2년간의 고독과 굴욕을 생각한다면 그 판단이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조선의 왕실이라는 공간은 화려한 만큼이나 잔인한 곳이었습니다. 세자빈이라는 자리는 권위의 상징이었지만 동시에 그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침묵하고 인내해야 하는 감옥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구한다는 지극히 인간적인 욕망조차 그 공간 안에서는 죄가 되었습니다. 훔쳐진 신발 조각 하나, 수건에 담긴 뱀의 정기 하나, 그것들은 사랑을 얻으려 한 여인의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몸부림은 그녀를 구하지 못하고 오히려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1427년 가마를 타고 동궁으로 들어서던 그 소녀. 온 가문의 기대를 등에 지고 빛나는 이름 하나를 품고 입궁했던 그녀는 2년 뒤 서인의 신분으로 그 문을 걸어 나왔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요망하고 투기 심한 여인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록 너머에서 사랑받고 싶었던 한 인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 목소리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조용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